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정신분석의 선구자 프로이트는 정상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삽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 반성하며 성장을 꿈꾸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40이 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김혜남 저 메이븐. 김혜남 선생님은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2001년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병으로 힘들어졌어요. 자,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 자신을 막 닥달하면서 살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신 내용을 책으로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파킨슨병에 걸린 저자는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믿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살았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누워있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병이 초기 단계라서 아직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왜 이러고 있지? 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요. 또 다음 날을 살아요.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 제가 책을 보고 결심한 게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자.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잖아요.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철실히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 먼저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로 나 상처 입었어 라고 말하는 건 나쁜 습관입니다. 상대에겐 그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말자. 제투성이 소녀를 더러운 부엌에서 구해내어 예쁜 공주로 탈바꿈시키는 멋진 왕자가 되고 싶은 환상. 괴물로 변한 왕자를 치고지순한 사랑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착하고 예쁜 소녀가 되고 싶은 환상.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꾸는 꿈이죠. 자, 심리학에서는 이걸 구원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원 환상은 누군가 자신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고 싶은 욕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충족시키는 거죠. 자, 구원 환상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에게 감사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구원 환상까지 갖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려 들거나 치유하려 들면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상대를 치유하려 들면 어느새 당신은 상대를 지배하려 들 것이고 상대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당신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복잡하게 얽히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죠. 자, 서로 상처투성이가 된 채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세 번째,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해요.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아서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20살이 넘어 부모의 곁을 떠나갈 때 잘 떠나보내주는 거죠.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자, 대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겁니다. 자,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회사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입장료 내는 대신에 우리는 월급을 받아요.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뒷바라지 해야 될 가족들, 아이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그냥 해주지 뭐 까짓 거 라고 마음 먹고 하기 싫은 일 그냥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부모로서의 역할, 회사 내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삶은 괴로운 삶입니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인데요. 자, 용서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줄은 알아도 자신을 용서하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항상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자, 외로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야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도 나를 존중할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40대 때 읽은 책인데요. 이번에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나와서 다시 읽었는데요. 좋은 책은 다시 읽어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 42가지 이야기 중에서 5개 정도만 간략하게 추려봤는데요. 남은 이야기는 책으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